달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예전에 새날에도 나왔었고,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좀 뜸하다가, 네. 다 연락이 닿은 지상파의 셀럽. 심용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이고요. 예. 제가 한 5년 전에는 그래도 가끔 나왔었는데, 예. 네, 그때 그냥 지하에서 네. 힘들게 하시더니 못 본 사이 되게 좋아하셨는데요. 참, 스튜디오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 심용환만 지상파 나가라는 법 있어?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아니 너무 좋아져서. 심용환 역사엔 교육연구소 그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많이 좋아하셨네요. 저도 뭐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그때는 교수는 아니셨는데 성공회 대학교 외래 교수까지 하시네요. 네네 많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네요. 너무 반갑고요. 진짜 그때 많이 진짜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감개무량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냐면 몇 년 만에 만나도 반가운 사람은 반가운 거예요. 근데 심용환 소장한테는 그런 게 느껴져. 감사합니다. 긍정의 에너지, 좋은 에너지.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자, 근데 이제 모신 이유가 네. 이거를 우리는 정치적인 이야기, 네. 막 어떤 진영 간 싸움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거든요. 근데 심용환 소장하고 지금 계엄, 내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네네. 한번 오랜만에 겸사겸사해서. 네네. 자, 근데 이제 딱 한 달 됐어요. 윤석열 내란 상황을 딱 봤을 때 느낌. 이미 이제 저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요 날짜 잡았었을 때, 이거 나오기 전에 다 끝나면 가서 무슨 얘기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 뭐 하루 종일 대치하다가 지금 이제 결국은 일단 공수처가 물러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초유의 단계다. 한국의 어떤 쿠데타의 역사를 봤었을 때 실패한 어떤 그 패잔병들이 어떤 진지를 쌓고 그 안에서 맞죠. 이런 포위전을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네. 대한민국 선진국이니까 네네. 게릴라 반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현실은. 그렇죠. 다른 나라 같으면 뭐 비행기가 폭격하고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는 정말 미지의 세계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정말 좋은 기분은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어지느냐가 아까 좀 전에도 했던 이야기 경제 맞아요. 같은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야, 근데 그때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어떤 분들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해요. 네. 아니 어떻게 지금 21세기 2024년에 계엄령을 내릴 수가 있나.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마레탑이 현실이 됐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레탑. 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5년 전 문재인 정권 들어섰을 때 사실 진짜 명분이 없었던 시대인데 그때 이미 이제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 부대가 뭐 계엄령을 선포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극우적인 선동 언어들이 한 5, 6년 쌓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이런 힘을 발휘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확증 편향이 있는 자들이 그렇죠. 이거 성공할 거야. 그렇죠. 그 대신 머릿속에서는 네. 영구집권 하겠다가 계엄의 최종 목표였다고.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저도 간과했다가 2017년 계엄령 문건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네. 어제 이제 다시 쭉 봤는데 정말 그거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숫자도 막 써 있거든요. 표를 보면. 그러면 이제 몇 명을 어디다 파견해야 되고 하는데 선관위 빼놓고는 국회부터 시작해서 명수도 얼추 비슷하고 언론도 장악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플레이 돼 있던 걸 따라했기 때문에 그 2017년 그 계엄 문건을 너무 조연창과. 경이 여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어떻게 그 부분은 평생 이렇게 표절이냐.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채팅창 상단에 심용환 우리 소장 채널이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제목이 현재 사는 심용환. 네네. 이 채널 위에 저 링크 누르시면요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재밌어. 또 새날 방송 같은 약간 좀 진영 선동 방송과 느낌 많이 달라요. 이제 선동 방송 되신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이야기했는데 미리 하는 이유가 언론인 척하면은 어중간하게 심판을 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를 가치를 갖고 우리는 진영 선동 방송 하겠다. 어중간하게 심판 보는 거 안 하겠다는 게 저희 평생의 모토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팟캐스트 때도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제 채널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여러분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한국 쿠데타 내란은 사실 좀 애전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네. 쿠데타라고 부를 만한
내란 사건은 꽤 많았어요. 그렇죠. 달리 말하면 이거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것들. 그렇죠. 네. 자, 하나씩 한번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뭐 굳이 이번에 비상 계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엄령 단계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계엄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미군정이 먼저 여러 차례 비상 상황에서 뭐 대구 10월 항쟁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계엄을 막 실시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제주 4.3 사건과 네.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터지니까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엄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당시 이제 국회와 정부가 계엄법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거의 정부 입장대로 관철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엄법이 만들어져서 이 진행됐던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히 이번에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네. 작품에서 드러났지만 약 제주도민 3만 명 그리고 여수와 순천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었던 게 가장 첫 번째 사건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정부 수립 좀 초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보면 내리는 이런 조치는 지금의 비상계엄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가치가. 아예 다르죠. 예, 예. 근데 그 사건들 통해서 학살된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게요. 그렇죠. 그렇죠. 제노사이드 수준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보통 이제 제주 4.3만 많이 유명하지만 요게 그대로 한국전쟁기 때 민간인 학살로 갔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뭐 보도연맹은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수십만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 역사에서 계엄이라는 것은 얼만큼 지독한 안 좋은 선례를 남겼는가는 우리가 좀 맞죠. 살펴볼 수 그러니까 있죠. 언론의 자유도 없고 군대가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네네.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잠깐 나오는 얘기지만 제주 4.3 때도 보면 이게 양심 있는 기자들이 막 보도하면 그 기자를 군이 잡아다가 막 죽여요. 예, 뭐 한두 건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론 통제도 같이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자들은 그거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북한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뭐 할 말이 없죠. 예. 근데 6.25 전쟁은 그래도 좀 이해되지 않아요? 전쟁이니까. 전쟁이니까 여기에 무슨 뭐 사상의 자유 이런 걸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네, 네, 네. 난 그나마 이건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특수 상황이라면. 네. 네. 이승만이 지금 보니까 계엄령만 5번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잘 아는 이야기지만 또 지금도 우리가 요즘에 개헌 얘기도 나오고 하고 또 헌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의 말도 되게 많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헌법 만든 지 6년, 8년 요 만에 헌법 2번 뜯어 고쳐서 본인 장기 집권하셨잖아요. 12년 집권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선례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가장 미국적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을 배워왔었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헌법을 아주 쉽게 10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깨트리고 장기 집권했다라는 건 씻을 수 없는. 근데 이자들이 지금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는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잖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은 군부인데 민간인으로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던 건 이승만이 유일한데 공교롭게 이번에도 또 이 사람들이 맥락 없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희한한 유사성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승만 추종자인 건 뭐 맞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이승만이 죽은 연도랑 윤석열이 태어난 연도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대충 느낌은 좀. 환생 이렇게 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 마지막에 했던 게 결국은 그 3.15 부정선거로 그렇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4.19 때 네. 계엄령 내렸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아니 그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군대도 왔었고 실제로 계엄에 저항하면서 4.19 때 시민들 중에서 무장 투쟁하셨던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아무래도 한국의 6.25 항쟁 이후에 오늘 경험으로 기억하다 보니까 보통 이게 그냥 평화 투쟁만 생각하시는데 4.19 때 사실은 정말로 폭력적으로 저항하셨던 분들도 많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래도 군이 시민들 상대로 이렇게 막 억압적으로 안 나왔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좀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면 과거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군부 독재가 시작되는데 네. 5.16을 일으켜놓고 여기서 계엄령 내려서 사실은 대통령직을 찬탈한 거에 가깝지 않습니까? 찬탈한 거죠. 아. 가까운 게 아니고. 아니 이게 선거라는 제대로 그렇죠. 지들 나름대로는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찬탈한 거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중요한 역사의 숫자들마다 다 숫자가 쓰여 있는 날 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날들이잖아요. 좋은 날도 아니고. 다 계엄령과 연관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 맞아요. 5.16 그리고 나서 또 6.3 항쟁 때 64년에 또 3년 만에 또 계엄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뭐 똑같이 연도를 다 따져본 적은 없지만 이승만 정권도 권력 잡고 바로 계엄령을 활용했고 박정희 정권도 사실은 뭐 마치 이렇게 뭐 60년대 때는 박정희가 경제 성장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권력 잡자마자 이 소위 말하는 굴욕적이고 굉장히 부실한 한일 간의 외교 관계 복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 세력들이 막 저항을 하니까 바로 뭐 계엄령으로 선포하면서 야, 진짜 이건 윤석열인데 그 수준이. 아니 얼마 전까지 한국을 강점했던 일본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다시 외교 관계를 다시 수립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계엄령 딱.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마치 요즘에 특히 젊은 세대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이렇게 60년대 때는 좀 잘했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된 지 20년도 안 된 시점에서 여전히 그 피해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별 준비 없이 회담 딱 맺으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과 특히 대학생들이 저항하니까 바로 계엄령을 때렸기 때문에 지금 좀 재해석이 필요한 거죠. 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정상화라는 말이 있어요.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런 스킬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건전 재정 이렇게 하듯이. 맞아요. 한일 국교 정상화. 네. 그것이 기치였어. 네. 근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거의 한 400명 정도. 맞아요. 그리고 그때 정말 이게 제가 맨날 싸운 얘기인데 한일 국교 정상화를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였던 거죠. 예, 누가 언제 반대합니까? 뭐 경부고속도로 맨날 반대했다. 반대하지 않았죠. 네. 예?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라. 항상 이런 얘기였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지금 윤석열의 12.3 내란이랑 아주 유사한 게 아마 10월 유신이라고 불리우는 계엄령일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저기 박정희가 영구 집권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971년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한과의 갈등 같은 얘기들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유명한 72년 10월 17일인가요? 이제 딱 비상계엄 선포하고 소위 말하는 어떤 헌법에도 근거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도대체 누가 만든지도 몰랐던 이상한 유신헌법을 지금도 모르거든요. 그래요? 헌법을 다들 아니라고 하니까요. 아, 근데 되게 웃긴 게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유신헌법도 해설서는 김기춘이 썼습니다. 이 이름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 박근혜 정권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노태우 정권 때 공안정국, 그러니까 검찰을 권력의 앞잡이로 만들었던 그 김기춘이 유신헌법 해설서를 썼죠. 그래요? 네네. 오. 저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기억력으로.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러면서 헌법이 등장했고 이제 그 당시 어떤 그런 안보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겁박해서 그 유명한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계속 6년씩 이어가는 사실상 이제 종신 뭐 총통 체제 같은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도 그걸 꿈꿨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72년에 했던 저 소위 말하면 지들 말하면 유신이잖아요. 그렇죠, 저 일본 그렇죠. 메이지 유신처럼 맞습니다. 네. 이미 좋게 하려고. 네네.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그때 바로 전에 김대중 후보랑 대선을 붙었는데 완전 밀렸었잖아요. 예. 박빙으로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저게 다른 말로 말하면 총통제, 그러니까 대통령이긴 한데 종신 대통령 총통제 이렇게 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하고 지금 굉장히 유사한 상황인 거예요. 윤석열이 꿈꿨던 꿈인데 근데 이제 눈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박정희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시대 때는 쉽게 말하면 베트남전 특수가 있었거든요. 베트남전에 밀리고 미국이 손을 빼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가 너무 높아졌고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우리 빼면서 아시아 문제는 좀 아시아인들끼리 해결해라.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안보 위기를 조장했고 북한 입장에서 베트남 지원한다고 그 유명한 도끼만행 사건 같은 휴전선이나 이런 데서 무장고미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어떤 남북 관계 속에서 벌벌 떨면서 나아갔던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들만의 위기의식인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건 정말 결정적으로 큰 차이다. 자기들만의 어떤 위기의식이다.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이는 이런 그 못된 거.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면 다 불법적인 것들인데 그렇죠. 그 짓을 대통령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친이쿠데타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박정희 죽음을 앞당긴 사건이 부마 민주항쟁. 네. 1979년 10월 18일인데 저거 진압하는 문제를 갖고
차지철, 김재규 등의 갈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도 보면 경호처가 갑자기 아. 그래서 제2의 차지철이 등장했나. 그러네. 솔직히 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저는 이제 한국연대에서 맨날 딥입하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한 번도 경호처가 이렇게 등장하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지금 차지철 때 한번 등장했는데 그러네. 지금 이번에도 요거 조금 뭐 이 사건 수습되고 나면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뭐 여튼간에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부마 민주항쟁의 격렬한 저항 속에서 그걸 진압하러 갔던 김재규는 이거 도저히 짓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걸 느꼈고 그때 이제 차이철은 200만 300만을 죽여서라도 그렇지. 진압하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이 놓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전두환도 거기 왔었다. 그리고 그때 투입됐던 7공수인가 그럴 거예요. 그 네. 공수가 5.18에도 투입됐던 공수거든요. 맞아요. 그랬다 그랬어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다행히 그렇게 진행은 안 됐는데 여튼 계획상에는 공수여단 등장하고 경호처도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재현될 수 있지? 야, 평행이론이야. 무슨 데자뷰야. 그러니까요. 그 5.18 때 투입됐던 군인들 중에 직업 군인들 네네. 옛날 사사관들은 네네. 베트남전 갔다 온 사람들이 상당수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딱 그러네요. 예, 그 사람 죽여본 사람들. 거기다가 이제 제가 광주 출신이니까 들은 이야기는 약 먹고 투입됐다는 이야기도. 그런 얘기도 있었죠. 맞아요. 네. 자, 어쨌든 부마 항쟁이 일어났다고 또 계엄령 때립니다. 네. 근데 그 며칠 후에 11.6으로 박정희가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규하가 대통령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11.6 사건 관련해서 지금 그때가 계엄을 때렸던 건 맞죠? 그때. 왜냐하면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반 대통령이 아마 갑자기 이렇게 죽어도 난리가 날 텐데 유신 체제가 이제 무너진 거니까 비상계엄 때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서 살짝만 짚고 가면 이번에 서울의 봄 영화에도 최규하 대통령이 되게 멋있게 나와요. 이렇게 버티다가 사인하면서 이렇게. 근데 누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느 순간에 최규하 대통령이 몇 번 그랬던 순간은 있지만 신현학 씨 아들이 신현학과 대담을 해서 쓴 회고록을 봐도 그렇고 신현학이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넘어갔다. 왜냐하면 신현학 총리가 계속 최규하한테 이거 빨리 신군부 대처해야 된다 얘기할 때 최규하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아마 광주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후에 우리가 88년에 뭐 광주 청문회 하거나 김영삼 때 역사 바로 세우기 할 때도 끝까지 단 한 번도 나와서 증언을 하거나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이번에도 사실은 뭐 한덕수 이런 얘기 하는 게 뭐냐면 그러네. 적극적인 참여자는 아니더라도 방조자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협력자 이 문제는 사건이 수습되고 나면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규하랑 이렇게 약간 평행 이론처럼 가는 게 좀. 근데 그 영화에서는 최규하가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인을 뭐 시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게 멋있다는 거. 네네네. 우리가 알고 있게 최규하는 그냥 딱 한덕수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도 뭐 5.18 나왔었을 때도 뭐 그리고 나중에 보면 광주 청문회 이거 다 많이 잊으셨겠지만 그때 보면 그 신군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난 모릅니다. 다 최규하가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다 최규하가 있습니다. 하고 최규하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그 적극적 주도 계층과 그걸 방조했었던 내각의 입장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누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자꾸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하나회 이게 나오면 전두환의 사조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회는 박정희의 사조직이죠. 박정희가 이제 용인해 주면서 그렇죠. 자기 호의대로 키웠던 애. 73년에 이제 윤필용 사건 때 하나회라는 게 등장 처음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때도 사실은 강창성 같은 사람이 하나회 뽀갠다는 좀 심한가? 아무튼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가요? 유튜브니까 없애려고 했는데 막았던 것도 박정희고요. 그 안에서도 하나의 멤버 중에 초기 주도 그룹은 전두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쪽 쳐내는 건 허락하고 전두환 노태우 중심으로 하나에 커져나가는 거 다 비호했던 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꾸 이렇게 전두환 한 명으로 죄를 모는데 박정희가 서거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자꾸 박정희의 혈육으로 생각하지만 전두환이야말로 정치적 아들이었다. 양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직이 있었고 그 군의 조직이 사실은 이제 12.12부터 이제 5월 18일까지 왔는데 이번에도 너무 황당한 건 뭐냐면 뭐 육사 카르텔 이런 얘기 하고 특히 어떤 특정 그룹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신군부의 어떤 그런 20년 이상 맺어진 동지 관계랑 갑자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골프 치면서 회동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건 너무 다르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잡혀 들어가서는 다 불잖아요. 윤석열이 시켰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이전에 가장 마지막 계엄이 5.17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17이 나면서 그 전에 11.6에 윤석열이 죽고
아유 윤석열 윤석열 아니, 그렇게 죄송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뭐 급보가 왔나 이랬네. 내가 그 무의식을 가장한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범인을 찾겠다고 합수본부장 했던 게 전두환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저 보안사령관. 맞아요. 그러다가 5월 17일 날 다시 한번 계엄을 때리면서 여기에 반발해서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맞습니다. 이 마지막 45년 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45년 전. 저 3살 땐가? 어. 그 말이 안 되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이가 6월 항쟁으로 사실상 끝나고 노태우 들어서고 김영삼, 김대중 들어서면서 신압으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45년이 걸렸는데 네. 갑자기 아니 이제 진짜 저는 군도 되게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서울의 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서울의 봄에서는 정성한 계엄사령관이 그냥 잡혀가는 걸로 끝나는데 네. 민주화 된 다음에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끌었던 건 일단 정승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정승화와 함께 했었던 그 정우성 장태환이 이 많이 이제 놓친 사실인데 김영삼 정권 때 제한군인의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한군인의 사상 최초로 정치 중립화 선언도 했었고 제한군인의 차원에서 12.12.5.18 백서도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민주화 과정 속에서 군인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 신군부가 쉽게 풀려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다른 이야기도 하고 또 저는 꼭 이건 앞으로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군대 내 정신교육.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평화통일이라는 이야기를 쓰지만 군대 내에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신좌파 세력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빨갱이밖에 없었는데 이제 신좌파가 있다. 그럼 그 신좌파가 뭡니까? 북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한 내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 뭐 새날 뭐 이런 거 그렇죠. 농담이거든. 그런 식의 교육들을 사실 오랫동안 해왔고 이게 공부를 하고 들어간 사람들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에서 정신교육 받았던 친구들은 많이 영향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런 군부의 적극적인 호응이 다행히 쉽게 무너지긴 했지만 조금 이제 어떤 민에 의한 군대 정신교육의 통제, 정훈교육의 통제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조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정파성 없애려고 하고 군은 최소한 중립시켜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 같고요. 네네. 문제는 윤석열이가 45년 만에 하는데 계엄의 이유가 아까 그 표현은 뭐 요수 순천 사건, 4.3 항쟁, 6.25 뭐 4.19, 5.16 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 새끼는 야당의 계속된 탄핵 소추안 발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이게 계엄의 이유였다는 건 떡코미디 아니에요? 최고죠.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삼권 분립 사회고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이 사회의 경쟁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조선시대 때도 당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당쟁 때문에 나라가 많이 이렇게 좀 비하적인 발언도 하지만 하다못해 전제군주 사회에서도 남인이네 노론이네 하면서 국가운영 정책 갖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극 보면 맨날 노론이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신분제를 혁파하거나 이렇게 좀 조금 더 왕실 재정을 통제하는 건 노론이 강했고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좀 왕을 모시려고 하는 게 남인이 강했거든요. 그 전제군주권 시대에도 신하들끼리 싸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삼권분립 국가에서 더군다나 싸우라고 지금 180석, 170석을 준 민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이게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윤석열 내란이 심각한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명분 아까 표현은 그것일 뿐이고 그들이 바랬던 노렸던 진짜 의도는 북한의 도발을 조작해서. 그게 진짜. 그러니까 조작해가지고 아무리 자극을 해도 도발을 안 해오니까 네. 조작해서 네. 국회 예산 시키고 영구집권 노렸다는 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단 한 번도 제가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볼 수 없었던 사례. 그러니까 선을 유일하게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조갑재, 정규재 이런 분들이 막 화내는 것도 뭐냐면 아무리 이승만이더라도 아무리 전두환이더라도 아무리 박정희더라도 명분상 북의 위협이 위험하다. 이 얘기는 항상 했죠. 네. 그러나 이걸 끌어내려고 뭐 무슨 연평도에서 계속 사격을 하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농담처럼 짤처럼 돌잖아요. 이 전쟁을 막은 건 김정은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웃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는 짤이 돌 정도인데 이 사례는 정말 좀
특이한 거고 그럼 그만큼 지난 5, 6년간 조금 길게 따지면 뭐 한 20년간 한국의 보수를 가장한 극우 세력의 세계관이 광결이게 발전하지 않았는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좀 중요한 문제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네. 내란 수괴였던 전두환을 사형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아 그렇죠. 전두환이 살아남으로써 네. 저 세력들한테는 뭔가 또 다른 신호였다고 그렇죠. 보고 맞아요. 근데 최근 나온 보도 하나만 네. 윤석열 12.3 계엄 1950년 이후 선진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쿠데타. 이게 지금 그 진보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이 낸 데이터거든요.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그래프 한번 보여줘봐요. 저게 뭐냐면은 네. 저 파란색이 개발도상국이고요. 저 빨간색이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은 아예 없습니다. 1950년 이후 선진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쿠데타. 전 세계 쿠데타 490건 중에서 1950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 스스로가 선진국에서 지금 이탈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시 옛날로. 원래 이렇게 산업화 추종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추종하니까 그 시대로 가고 싶은 거겠죠. 선진국이라는 게 꼭 GDP 이런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GDP로만 따지면은 왕조 국가인 저 중동 국가들이 더 그렇죠, 선진국이죠. 그렇죠. 쿠데타가 일어나다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하여튼 뭐 정말. 근데 진짜 후진국 그 쿠데타라고 하는 사례가 저번에 그 제가 그 뭐가 있었냐면 페루에서 일어난 최근에 페루에서 6년 동안 탄핵이 6번 있었다면서요. 근데 페루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또 했어. 네. 근데 그 나라는 당일로 체포됐어요. 그럼 그게 더 선진국이지.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을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보면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처단을 우리가 제대로 안 했다. 물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만큼 그래도 5.18을 비롯해서 과거사를 좀 청산해 보려고 하고 어디됐건 단기적이더라도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이런 나라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제3세계 국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첫째 단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단죄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또 제2의 제3의 제4의 쿠데타가 계속 일어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다큐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 킬링 오브 뭐가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를 다룬 다큐가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됐는데 보면 쉽게 말하면 이승만 정권 때 정치 깡패가 숱한 쿠데타 속에서 계속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50년간 이 나라에서 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영화 감독이 가가지고 그러면 이게 고발하는 걸 찍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뭐 했는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늙어버린 할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야 그때 내가 총이나 칼로 죽이는 게 너무 귀찮아서 하면서 이렇게 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 계엄군이 막 갖고 왔었던 그런 타이로 이렇게 목을 졸라 죽이는 장면 같은 걸 막 보여주면서 웃으면서 아이고. 막 찍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다큐 같은 거 보고 있으면 그런 식이 되니까 사회가 너무나 부정부패가 돼 있고 그 부정부패가 된 상태니까 국민들의 열의도 의지도 없고 뇌물 다 주고 아이고. 이런 게 이제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이제 그 나라의 상황이고 저는 아까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제는 사면 없는 단죄가 필요하다. 사실은 이게 그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풀어줬을 때 얼마나 많이 비판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사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결국은 풀어줬잖아요. 전 양쪽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제왕과 같은 사면권을 남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과장되게 처벌하자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적합한 처벌을 하고 그게 완결된다라는 것을 후배 세대들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보여줄 적에 저는 사회적 신뢰가 맞습니다.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 가지 분기점이 있을 텐데 이따가 친일 이야기 잠깐 할 텐데 네네. 반민특위 해체시였던 거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실책이었던 것 최고. 같고 박정희 죽었다 치고 이승만도 그냥 다른 나라 가서 죽었다 치고 그러면 전두환 같은 경우는 학살자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광주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러면 시범적으로 사형을 시키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 사면해주고 이명박 사면해주고 막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맞아요.
더군다나 박정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공한 쿠데타에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그런 검찰이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성공한 쿠데타. 그렇죠. 아니, 성공한 쿠데타가 어디 있습니까? 쿠데타죠. 그러니까 박정희를 왜 그 공과 이야기하면서 경제 발전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박정희가 쿠데타 했던 거는 박정희가 제대로 법정에 섰다 그러면 제대로 단죄를 해야만 나아가는데 맞아요. 한국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 응원봉 들고 나와가지고 수백만이 외치는 그것까지 잘하는데 정치인들이 다 망쳐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러니까 과거에 어찌됐건 저는 이제 좀 상황을 이해한다. 우리가 왜냐하면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유월항쟁 이후에 양김이 분열됐지만 그 두 개 다 합쳐도 54%였거든요. 그러니까 유월항쟁이랑 그 여파 속에서도 54%였고 뭐 장윤식이나 국민의힘 의원도 했었죠. 그 소위 말하는 김영삼 초기 때 그 노태우 전두환 그 5.18 문제 불기소 처분했었을 때도 그 불기소 문제 갖고도 동의했던 여론이 40%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때는 좀 세력이 약했다. 예.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저번에 문재인 정권 집권할 때도 과반 이상으로 대통령 당선됐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중에 열의 7명은 다 동의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는 문화를 못 만든다? 그거는 맞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나라 망할 문제죠. 아까 말씀하신 영화 제목이 댓글창에 올라오는데 액트 오브 킬링. 아, 맞습니다. 2012년 작이라고 올려주신 네, 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요. 네. 뭐 우리도 뭐 약간 좀 사찰 받았던 불과 몇 달 전에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아직도 저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 시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왜 있잖아 그 역사 우리 이제 역사학자시니까 나한테 사약을 내린다고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완전히 지금 사문화돼 있던 그런 걸 현실로 갖고 와가지고 국민들한테 받아들이라는데 그 내란범이 아직도 체포가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분노.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뭐 아까도 밤미팅에서 얘기 살짝 했지만 지금 이제 보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에 1월, 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이제 원래 윤봉길, 안중근이 빠지고 지금 김한란, 김성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되게 갈라치기도 이런 갈라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한란과 김성수라는 소위 말하는 2대 총장 그리고 이제 고대 총장 이 분들이 한국 역사에서 시기에 따라서 공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공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분들에 대한 역사의 단죄는 친일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한 단죄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에 너무 황당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역사의 길을 열었던 사람들은 쑥 치우고 그리고 탁 꼽아가지고 누가 봐도 분명하게 이거는 적어도 독립기념관이나 보훈처에서는 기리면 안 되는 사람을 쑥 넣으면 이거는 정말 이건 너무 그러니까 무슨 이런 역사 쿠데타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거는 계엄령만큼이나 황당한 짓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심영환 소장하고 좀 뭐 연락을 안 되고 있었지만 여기저기 매체 나가는 거 보면 빡쳐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그렇죠. 홍범도 장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좀 징조가 심상치는 않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그냥 말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념처럼 조선은 썩을 나라고 일본은 정말 우리를 근대화 시켜줬고 이승만이 건국했고 박정희가 부국했다. 이 믿음이 자기들 내에선 지금 좀 정도 이상으로 과잉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럼 그런 걸 없애야 하는 방법이 뭐예요라는 게 시간이 지나서라도 정확하게 단죄를 하면 다시 안 일어나는데 맞아요. 왜 그 나치 같은 경우도 확실한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국민들 사이에 나치를 숭배하는 일은 없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스파냐 같은 경우가 좀 부족하긴 하더라도 프랑코 지금 그러니까 거리 이름도 다 프랑코 이름 다 빼고 그리고 편찬 작업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적용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대구에 가면 뭐 홍준표 대표 닮은 박정희 동상이 뭐 세워진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 가감 없는 역사 왜곡이 또 횡행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이제 보충적으로는 좀 추가적으로 컨트롤은 사회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문적 재평가 이건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헌법에 반하는 이적 표현들 있잖아요. 예. 어떤 독재자를 미워하고 쿠데타를 미워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앞에 우리가 말했던 단죄는 당연한 거고 후속 조치로서 좀 반드시 같이 좀 가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피해를 봐놓고도 뭐 이렇게 자유롭게 놔둔다? 그거는 뭐 독일 거리에서 나치 찬양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미스테리긴 해요. 아마 정권이 끝나면 밝혀지겠는데 네네. 이게 단순하게 내 성향이 일본을 좋아해서 이게 아닌 것 같고 내가 꾸준히 제기해온 의혹은 뭐냐면은 네. 일본의 자금이 윤석열 대선 때 들어간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는 행위가 단순하게 일본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뭔가 부랴부랴 빚 갚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게 좀 사건이 지나면 여러모로 좀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이제 죄진 것만 딱 조사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폼을 잡아서 접근해서 풀어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뭐 요즘에 언론에 나왔던 무슨 어느 재단에서 돈 받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건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도 진짜 진보적인 학자들인데 미국에 이제 굉장히 제국주의 장학금이라고 하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고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그런 게 없는데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는 뭐 그건 한번 참 왜 이렇게 어렵죠?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윤석열 세상에. 정권 들어서 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속이던 것이 켜켜이 쌓이다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터진 거예요. 맞습니다. 왜 저런 짓을 왜 하지? 내가 보수 대통령이라고 내가 만약에 기라면 최소한 이 전 정권이 했던 것 중에 좋은 건 내가 받아들이고 네. 도저히 내 가치관에 안 맞다 싶으면은 그건 살짝 바꾸고 이런 정도로 가야 되는데 남북 관계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전에 선제 타격 이야기 해버리는 자가 결국에는 북한의 도발을 조작해가지고 영구 집권하려고 했다 하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 이제 일종의 우리 너무 열받으니까 이쪽 희망적 메시지를 역사 학도로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요랑징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유호랑쟁이 네. 87? 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타협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의 인내를 통해서 기존의 소위 말하는 기회주의자들, 기득권층들 그리고 또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좀 잘 해결하면 영구히 좀 우리 역사에 퇴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 어떤 민주화 이후의 장기 민주화의 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뤄내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네. 정권 교체를 하면요. 이런 개혁에 대한 피로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위화위화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윤석열은 확실하게 동기부여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끌어들였잖아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어떤 386만의 문화였다면 이번에 막 어떤 그 아이돌 봉이 들고 그래서 좀 젊은 세대들도 참여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87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5.18의 영령의 비극이라든지 뭐 또 5.50 비리는 난리도 많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딱 좀 후속 조치를 잘하면 하필 오늘인데 막 이렇게 끌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잘하면 저는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라. 자, 심영화 소장은 정권 바뀌면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진보적인 강사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네네. 우리 심영화 소장 포함해가지고. 근데 많다는 표현보다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돼. 근데 그 나중에는 이제 이런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사실 이런 정권에는 소위 보수 우파라고 부를 만한 강사들도 기함할 정도로 더 나가 버렸으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이 존재감이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 역사는 확실히 청산해야만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시 뭐 일종의 김대중 정신 저는 남북 관계 얘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먼저 타격해서 국지전을 일으키겠다. 혹은 또 반대로 상상이나 하셨어요. 저는 북한이 러시아랑 편 먹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전하는 이젠 진짜로 우리가 주도하는 옛날에 우리 햇볕 정책 하듯이 좀 제대로 된 담론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말고 사실 그랬잖아요. 뭐 좀 하다가 너네 퍼주기 아니야? 뭐 좀 하다가 너 때문에 미사일 만들었어. 그러면 다들 입 닫았고 앞장서서 북한 폄하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좀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밀고 맞습니다. 나가자. 그것도 좀 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네들 특성이 그런 거예요. 북한 악마화, 뭐 이재명 악마화 해가지고 사람들이 차마 편을 못 들게 만들어서 북한 편 좀 든다 그러면 전국 빨갱이로 만들어갖고 계속 입틀막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건 있어요. 정권이랑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할 걸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를 해치지 말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 후세대들을 위해서 좀 뭐 친환경으로 가자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 정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좌우와 뭔 상관이 있어요? 참 그래도 우리 저 이제 심영환 쌤, 네. 심영환 소장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도움이 좀 됐나요? 아니 워낙 잘하시니까 뭐. 아니요 뭐 그런 것보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그
내란 쿠데타.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윤석열이 아마 사형 집행되면 그때나 감이 올 것 같습니다. 45년이라니요. 네. 그때 5.17 계엄령 내렸을 때 태어난 사람이 40대 중반이라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이거든요. 근데 기억도 안 나는 이야기를 같이 하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네. 네. 사면 없는 처벌 저희 국민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제일 중요해요. 확실한 역사적 단죄. 네.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 네. 그게 무조건 퍼스트가 돼야지 그거 양보하면 이제 안 됩니다. 진짜.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심영환 쌤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야, 어떻게 반민특위를 해체시키냐. 이승만 나쁜 놈이다. 그걸로 그 모든 친일파들이 다 실드가 됐는데 윤석열이 와서 그 극성을 이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계엄령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렇죠. 예, 진짜. 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어때요? 요즘 살만 하십니까? 요즘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살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아, 심적으로. 그러니까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더군다나 이제 좀 무한공황한 사건도 있고 살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겨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아내랑 얘기하면서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심영환 소장은 네. 머릿속에 네. 지성과 네.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식인으로서 네네. 현 상황에 대해서 입을 다물기가 힘든 거예요. 왜 기회 주제들 많잖아요. 정권이 오목하면 입 딱 닫고 있다가 윤석열이 위험해지는 순간 튀어나와서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심영환 최근에 뭐 홍범도 레모네 하면서 저 다른 방송들 나갈 때 이렇게 썸네일만 봐도 심영환 위험한데 난 그런 사람들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 아니면 너무 부족해서 뭐 할 말은 없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표현하는 건 새날은 이제 보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막 전투하고요. 저 사실 이제 궁수의 역할인데 이제 그래도 책임 있게 꼭 해야 될 때는 나서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지 않게 계속 내가 너무 띄우는 게 심 소장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아니 뭐 아니 뭐 그렇게 띄울 게 없으니까 뭐 제가 뭐 굳이 말하자면 뭐 굳이 뭐 제가 띄울 게 있습니까? 농담이었습니다. 네, 예. 뭐 자, 잘하고 여러분 있어서. 가끔씩 심심하실 때 심영환 채널 현재 사는 심영환 구독하셔가지고요. 채팅창 위에서 심심하실 때 어디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귀에 꽂고 들어보시면 재밌더라고요. 네. 자, 돈 많이 되실 것 같고. 자, 오랜만에 또 우리가 해우를 했는데 자주 나오셔도 되죠? 네, 불러주시면 제가 좀 시간 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신 딱 전화를 했는데 스케줄 때문에 안 돼요 하다 보면 또 2년 가고 3년 가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좀 어떻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최소한 3주 전에는 섭외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심 소장님과 함께 했던 자, 우리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계엄의 역사 한번 봤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